자, 이제 3절을 보죠. 기간과 기한. 자, 일단 우리가 기간과 기한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기본반대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란 기한이란 이렇게 봤죠. 기간과 기한에 있어서 의미상 기한이 중요하냐, 뭐 기간이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어찌됐든 우리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기간 그리고 기한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단 수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냥 단순한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기간이 많은데 그 기간은 우리 1차 시험에서 많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문제의 논제로 나온다면 그 숫자는 당연히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그 유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번 보면 둘째 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부가제척 기간,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 심사청구 등에 대한 청구 기간, 그리고 결정 기간, 과세 기간, 뭐 이런 부분들이 관세법 전반에 있는 여러 기간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시에 언급되어 있는 그 각각의 기간들은 전부 실제 서술이 필요하다. 단 이 기간은 관세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법 규정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 심화박스에서 보셨습니다. 네, 따라서 심화박스를 다시 한 번 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체크한 것이 157조, 159조, 160조, 161조 한 4가지 규정 정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심화박스에서. 따라서 이 민법 규정을 실제로 준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세법만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과거 기출 문제에서도 민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라는 부분이 새롭게 또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이 4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서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 기간에 있어서 각 파트별로, 즉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 청구기간, 결정기 이런 부분들은 각 제도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장 제3절의 기간 규정은 2번 큰 목차에 있는 이 규정으로서 하나 추가가 되는 게 1번 목차죠. 우리 관세법의 일종의 또 특수성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규정에 대한 기간 계산 규정이죠. 따라서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라는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입법 취지는 명백히 승인을 받으면 물건을 수리를 받아서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법률적 효과를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수리를 받으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고, 수리와 동시에 해당 물품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을 받으면 물건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용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승인과 일반적인 수입신고 수리를 비교한다면 똑같이 화주 입장에서는 사용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게 동일성입니다. 똑같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을 일반적인 우리 수입신고 수리와 똑같이 적용해서 기간을 계산하는 게 맞다. 다만 납부 기한이라는 의미에서 이 계산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수리전 반출 제도, 우리 교재의 수리전 반출 조 9장을 넘어가야 되겠죠. 9장 한번 봅시다. 708페이지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제도에 있어서 3번 목차를 먼저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네, 3번 목차에 보면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현재 이 수리전 반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인데요. 1번 동그라미가 실질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이라는 이 제도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를 보면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인데 미조립 상태로 분할 선적되어서 따로따로 들어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순서대로 국내로 반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 부분품 상태로 분할 선적되어서 들어오더라도 토탈 완성품으로 보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냐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수리점 반출 제도를 보면 원칙이 담보를 제공하죠. 최초 만약에 5번에 거쳐서 분할 선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실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담보를 냅니다. 그러면 그 들어올 때마다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해서 신고하겠죠. 관세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 산출된 관세에 대하여 담보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5번 다 들어온 후에 토탈 관세에 대하여 그때 납부기한이 적용이 돼요. 5번 들어올 때마다 승인을 받죠.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죠. 그럼 그 날을 수리일로 봐가지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기한 규정이 적용이 돼버리면 나중에 5번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해당 물품 중에서 실제 해당 완성품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때그때마다 승인일을 수리일로 보고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 담보를 일괄적으로 해지 신청합니다. 담보를 다 해지하고 토탈 금액을 마지막 5번째 들어왔을 때의 승인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라고 해서 그 날로부터 15일이 납부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 1번 동그라미가 실제 수리점 반출 제도의 최초 도입되는 배경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리 전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배경에 해당하는 물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추가된 것들이요, 다 5번 동그라미까지 하나씩 추가가 되어서 현재 5번 동그라미까지 5가지가 수리점 반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완성품 세번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완성품이 들어오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런 분할 선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완성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완성품이 아니니까 이거를 그냥 해당 부품별로 과세를 확정시켜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는 우리 수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어차피 완성품인데. 그러니 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수리점 반출 제도가. 결국 그때그때마다 납세 신고한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징수를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담보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 물품이 다 들어오면 최종 완성품 세번이 맞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탈 금액을 세관장이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회차별로 들어올 때 이 화주가 제공한 담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해제 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담보로 그냥 관세를 충당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담보에 대한 관세 충당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담보로 관세 충당을 해달라. 뭐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담보 해제해서 토탈 금액을 납부기한 마지막에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경우도 세관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안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5번이 다 맞다. 아닌데 일부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세관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분할 선적되어 들어올 때마다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았는 경우 그 승인일을 수리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납부기한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유의점인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예시를 했을 겁니다. 네,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적용받는 바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3년이라는 사후관리를 적용받느냐. 그 경우 승인일을 수리일로 보기 때문에 승인일로부터 3년이라는 사후관리를 적용받는 그러한 규정의 의미가 기간 계산에 있어서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 아시겠어요? 우리 수리점 반출 제도를 우리 행정상 우리 관세사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할 선적할 때마다 담보 신청해야 돼, 담보 제공해야 되죠. 그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해서 세금 산출하고 해야 되죠. 어차피 한 개인데 완성품 하나인데 분할 선적할 때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 아니 그거마다 다 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성품 돈이 중요하죠.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그 관리 차원에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리고 관사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절차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제도는 3번 목차 1번 동그라미를 해본 관사들은 아는 거죠. 하기 싫어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제도는 맞으나 나머지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 보면 3번 동그라미, 4번, 5번 동그라미 이런 제도들은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수리점 반출 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앞서 보셨던 1번 동그라미 완성품 3번으로 적용받기 이것보다는 상당히 수월하죠. 사실. 네, 돌아오십시오. 자, 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2번 큰 목차에 있는 1번 목차와 2번 목차가 있는데 2번 목차에 있는 민법, 이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관세법뿐만 아니라 국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간의 계산의 규정이고요. 관세 행정의 특수성으로 우리 국기법과 달리 추가된 것이 2번 큰 목차의 1번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신고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을 수리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한다. 네. 자, 그러면 민법 규정 다음 페이지 심화 박스에 있는 157, 159, 160, 161조 아마 예시도 160조에 대해서 예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한다. 역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관세법에 보면 이 160조에 있는 1번 동그라미 주, 월, 연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여기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다죠. 사실상. 그러니까 주, 월, 연에 대한 실질적인 계산 방법은 이 160조 1항, 2항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때 경정청구했나? 경정청구 맞아요? 경정청구 기간 5년에 대한 여기에 의한 계산 이 예시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1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1주 월연이 기간인데 여기에 의한 계산은 1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월연, 이 주월연을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의해서 계산한다. 네. 자, 그다음 3번 큰 목차부터 사실상 이 제3절의 이제 기한 규정들인데 공부하는 방법은 4번 큰 목차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4번 큰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관세의 납부기한 거기 보면 구조 1항 2항이라고 되어 있다. 자, 구조는 3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바 3항은 월별 납부입니다. 그래서 교재상 5번 큰 목차죠. 그래서 5번 큰 목차의 월별 납부 갈로 보면 구조 3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관세의 납부 기한에 있어서 납부할 때 그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 수입을 할 때에 납세자가 수입 신고를 하잖아요. 자, 이때 납세 신고해야 되고 가격 신고하죠. 그러면 자기가 신고한 그 세금, 즉 납세 신고한 세금을 언제까지 내느냐는 당연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지금 1번 목차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즉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돈을 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번 목차.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내겠다라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조 3항 5번 큰 목차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미리 세관장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업체는 월별 납부를 할 수 있는 업체잖아요. 이 경우는 이자는 월별 납부한다라고 또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괄 납부 업체는 일괄 납부한다라고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일괄 납부란 환급특례법이잖아요. 환급특례법. 그래서 우리 자, 납부라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 납부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형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납부 형태를 크게 수입 통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납부 형태를 보면 사후 납부, 사전 납부, 월별 납부, 일괄 납부, 한 이 정도가 우리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면서 수입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 사후 납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일괄 납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월별 납부가 가능한 것은 각 파트별로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별 납부 제도에 의해서 월별 납부 업체로 지정을 승인을 받은 경우고 일괄 납부도 마찬가지죠. 환급특례법상 일괄 납부 업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그러면 그 승인을 받은 업체가 화주인 경우에는 이자는 사후 납부, 사전 납부라는 납부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납부라는 것을 선택해서 수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일괄 납부는 일괄 납부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환급받을 세액과 정산을 해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납부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 납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업체, 즉 화주가 환급받는 세액이 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환급받는 세액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그러니까 일괄 납부는 결국 나중에 사후에 정산한다라는 정산이 전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 납부할 관세가 많으면 관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환급받을 세액이 많으면 즉시 환급받는다고 했었어요. 이게 일괄 납부 제도입니다. 그럼 수입 신고할 때에 화주는 나는 일괄 납부한다라고 이 납부 형태에다가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업체가 일괄 납부하는 기간, 일괄 납부 기간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괄 납부 기간은 5가지죠. 1개월, 2개월, 3개월, 4월, 분기. 반기죠, 반기. 예, 총 5가지가 일괄 납부 기간이잖아요. 따라서 이 업체가 적용받는 일괄 납부 기간 동안에는 얘는 항상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만 관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죠. 전혀 납부하지 않죠. 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위에 있는 월별 납부 제도와 비교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금상 항상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내거나 수입 신고 수리 전에 15일 이내에 내는 이 두 가지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월별 납부 제도와 일괄 납부 제도의 기본적인 효과는 월별 납부 제도와 일괄 납부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있겠어요? 자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한 달이든 일괄 납부 기간이든 일정 기간 동안에 관세 납부에 대한 자기의 업무 부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부 관세 납부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얘는 납부 절차를 다 생략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당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분명 월별 납부 제도와 일괄 납부 제도는 유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교하는 거는 얘 때문인 거예요. 수입 통관할 때에 화주가 자기가 신고한 세금을 언제 내느냐. 이게 납부 형태인데 이 납부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4가지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4가지 이외에는 못 내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4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 사후 납부, 사전 납부 이건 지금 보시는 관세 납부 기한이라는 1번 목차와 2번 목차 아닙니까? 1번 목차와 2번 목차. 이게 일반적인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월별 납부 업체와 일괄 납부 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별 납부 업체와 일괄 납부 업체는 각각 월별 납부와 일괄 납부가 일반적인 납부 형태인 거죠. 그래서 납부 방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납부 형태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납부 형태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실무적이라는 것은 관세청장이 사용하는 용어,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네, 관세청장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납부 형태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러한 제도에 비해서 분명 효과가 있더라. 유사한 효과가 있더라. 그렇다면 이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월별 납부 제도와 일괄 납부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 이게 비교죠. 비교겠죠. 그래서 스타트가 뭐냐면 최초
수입하는 물품이에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형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월별 납부로 가겠습니다. 제가 70이 아니죠. 22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관세의 납부기한 1번 2번은 건너뛰어도 되겠죠. 그렇죠? 건너뛰어도 되겠죠. 일단 5번 컷목차에 있는 월별 납부로 갑니다. 여기서 납부의 형태에 있어서 얘는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는 거고요. 얘는 수리 전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 납부, 사전 납부. 그러니까 사후와 사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15일이냐, 그 전에 미리 관세를 먼저 납부하느냐 이런 개념인데 사실 관세를 위하여 이 부분을 수리 전제로서 담보가 있는 경우가 있죠. 담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신고 수리의 전제는 신고한 사항을 봤더니 관세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신고했더라. 그러면 단순 확인 행위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수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담보라는 것이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담보를 제공해야만 수리를 해주겠다. 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는 거예요. 담보 제공 사유 생각해봐요. 자, 이 통관 단계에서 수리를 받기 위해서 담보를 안 내면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죠? 뭐 일로 이사 와서 뭐 그래요? 마사 귀찮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언제냐? 그럼 우리 기본반 때 어디서 모아서 봤습니까? 담보 파트에서 봤죠. 담보 제공 사유, 담보 제공 사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2단계에서 담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입니까? 첫 번째, 일단 2단계에서 수리 전 담보 제공은 필요적 담보냐 임의적 담보냐. 원칙적으로 납세 신고한세에게서 담보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내야만 수리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담보 제공 요구사항, 담보 제공 요구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 요구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범죄자들 관련되는 거, 징역형 처분을 징역형 그리고 징역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그리고 통고처분 벌금 그리고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물품과 관련 없고 그 사안으로 인해서 세관장은 담보를 내라. 그럼 담보를 내야만 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금이 적적한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화주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통고처분 이런 그 처분을 받은 자라면 그냥 해당 신고한 세금이 적절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한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내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수입신고 수리를 받기 위한 담보 제공 요구였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어디 있었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 수리전 반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수입신고 수리를 받기 전에는 담보를 내야만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제가 수리 전에라고 했었어요. 통관 단계에 담보를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네? 자, 내가 특정한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세관장이 봤을 때 야, 이 특정한 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특정한 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세관장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의 의미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세금에 대한 어떤 특정한 제도를 적용받는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용도세율이나 감면이 있겠죠. 근데 용도세율과 감면 중에 담보를 내는 경우는
재수출 면세와 재수출 감면세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재수출 면세와 재수출 감면세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 이때 담보를 내야만 세관장은 재수출 면세와 재수출 감면세에 대해서 감면 승인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담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분할납부는 관세의 분할납부는 똑같잖아.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책적 분할납부 제도 우리 7가지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재수출 면세와 재수출 감면세처럼. 아닙니까?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장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특별 담보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월별 납부를 보면 월별 납부는 그때그때 세금을 안 내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금을 그 달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 수입 신고도 있고 수입 신고 수리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겠죠. 근데 담보를 그때그때마다 제공하느냐라는 거예요. 좀 예시를 한 겁니다. 얘들은 지금 그때그때마다 담보를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수리 전반출이든 제출 감면세든 제출 면세든 분할 납부든. 따라서 월별 납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지 마시고 2번 목차. 넷째 줄.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올해 법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시행령에 있는 규정인데.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셔서 비교라는 표를 보세요. 비교라는 표를 보면 위에서 5번째 파트에 원칙 포괄담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포괄담보는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내는 거죠. 자, 보다시피 얘는 월별 납부는 개별 담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는 절대 개별 담보가 허용이 안 돼요. 즉 수입 신고할 때마다 담보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월별 납부하는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 아닙니까? 그때에 해당하는 평균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이미 내야만 월별 납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제도들은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던 징역형, 예전에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징역형 했으니 너는 담보를 내야 된다. 그럼 이사는 개별 담보만 가능합니까? 아니다. 나 1년 동안 낼 포괄 담보 낼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개별 담보든 포괄 담보든. 하지만 월별 납부는 포괄 담보만 허용합니다. 개별 담보는 허용이 안 돼요. 얘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그래요. 이 제도의 특성상. 근데 포괄 담보를 무조건 내야 되느냐?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얘가 신용도가 높아요. 담보가 필요 없는데 그 의미가 2번 목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신용이 높으면 신용만큼은 담보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 그 자가 담보 제공 생략자인데 생략 대상자인데 그 자가 만약 월별 납부를 하겠다라고 의사표시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원칙이 포괄 담보라 하더라도 얘는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바로 두 번째 표에서 신용담보업체는 담보 생략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요거를 문장을 신용담보업체라는 문장을 지우세요. 그러니까 신용담보라는 부분이 제가 왜 교재에 이렇게 언급했냐면 바로 옆에 보면 일괄납부하고 비교하려고 제가 같은 단어를 쓴 건데 실제 관세법상에서는 신용담보업체라는 용어가 없어요. 법령상. 그러면 관세법상은 뭡니까?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 환급증대법은 우측편에 일괄납부 표 있죠. 거기 보면 신용담보라는 게 환급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상 용어는 맞아요. 근데 관세법은 그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면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 그 세액과 이자의 신용을 비교했을 때 신용이 많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족한 경우에는 무조건 특별담보를 내야 되는 건데요. 이 특별담보도 포괄담보라고 했어요. 포괄담보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똑같으면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용이 훨씬 높으면 역시 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이 월별납부 제도의 표에서 그냥 우리 관세법상에 단순히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문장밖에 없지만 실제의 월별납부 업체에 대한 담보의 제공 방법은 뭐냐? 이거는 포괄담보가 원칙, 예외가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다. 그럼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가 바로 신용이 높은 업체인 바 그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담보를 내야 되는 거죠. 담보를 내는 방법은 포괄담보밖에 없어요. 자, 이때 바로 우측편에 있는 일괄납부를 한번 봐봐요. 일괄납부 표에서 원칙 포괄담보 또는 개별담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괄납부 적용받는 업체는 반드시 일괄납부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포괄담보를 미리 내든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개별담보를 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면 신용 자체가 담보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이 경우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즉 월별납부처럼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의 실질적인 비교에서 담보 파트는 개별 담보를 허용해 주느냐 허용하지 않느냐가 실질적으로 비교 파트예요. 실제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신용담보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납부업체 우리 한특법에 보면 신용담보업체 지정 요건이 있어요. 신용담보 지정 요건을 갖춰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고 그래야 담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담보 제공 생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담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업체에 대한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 공식이 교재 8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881페이지 하단 참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거기를 보면 월별 납부할 수 있는 월별이 아니죠.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가지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별로 이 신용담보 한도액의 설정 기준을 보면 전년도 환급 실적의 곱하기 1개월이면 12개월 1개월이니까 12분의 1을 곱한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 환급 실적 곱하기 12분의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 의미예요. 이게 신용담보액을 결정하는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환급이란 낸 걸 받죠. 내지 않는 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환급이란. 그러니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괄납부 업체는 납부한 관세를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세액보다 왜 환급세액을 기준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정말 딴 이유가 아니고요. 환특법이라서 그래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얘는 환급 아니잖아, 얘들은. 월별 납부는. 얘에 대한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 즉 신용담보로 그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뭐냐면 얘가 환급 실적이 실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초로 안 합니다. 납부 실적을 기초로 해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 실제로는. 그리고 공식 자체가 곱하기 365일 곱하기 365일분의 45일 합니다. 왜? 최장 45일의 유예 효과가 있거든. 어떤 경우는 24일 합니다. 왜? 그건 기업마다 다르거든. 이래요. 그래서 공식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비교거든요. 근데 우리 환특법과 관세 법령에 있는 규정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그런 내용까지 못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실질적인 비교 대상인데 그걸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법령이 없으니까. 정말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니까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시오라고 문제 냅니다. 기출된 거고 그 비교하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제위원분들이 좀 이건 그렇죠.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점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든지 전부 안 하든지
그렇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우리 솔직히 상대평가니까 우리 전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다 이건 하자 갈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우리 합격자 보면 90명 중에 한 분이 1차 시험 면제 분이거든요. 한 분 합격하셨는데, 아니 막말로 그분은 열심히 잘 적었어요. 네? 처음부터 시험 면제 분이니까, 그분은 실무 경험이 많으니까 막 적은 거야. 근데 우리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럼 배점에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1점이라도 지금 0.1점, 0.2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881페이지 제가 참고라고 한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일괄납부에 대한 신용담보액의 설정 기준, 그 설정 기준은 환급세액을 기초로 해서 일괄납부의 유형이 1월, 2월 월별로 되어 있으니 15분의 1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신용담보 한도액이 설정된다. 그러면 월별 납부 쪽으로 와서, 월별 납부는 월별로 얘들은 아무리 해봤자 납부기한이 동일한 딱 하나입니다. 1월, 2월, 3월이 아니잖아요. 명백히 얘기하면 1월, 2월, 3월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인 거예요. 물론 1월, 2월, 1월, 1월, 1월이죠. 계속 1월, 1월, 1월이지만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이니까, 따라서 이 경우 지금 일괄납부처럼 12분의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납부기간이 유예된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실적 곱하기 365분의 45를 하는 거예요. 45가 그 의미예요. 최장 45일에 대한 유예 효과를 받으니까 세관장 입장에서는 최장 45일을 고려해야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봤을 때 일괄납부의 신용담보, 월별납부의 일종의 신용담보라고 볼 수 있는 이 금액의 설정 기준은 바로 제도의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요. 자, 그 부분을 마지막에 담보, 이 지금 보면 대상 물품 밑에다가 하나의 항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더 언급할 수가 있어요. 뭐다? 뭐 신용담보 한도액 기준이라고 목차를 잡아서 언급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지금 비교를 보니까 지금 법적 근거야 당연한 거고요. 대상 기간을 보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이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납부기한이 뭡니까? 그 달의 말일이잖아. 맞죠? 그러면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는 1월 31일이 납부기한이 하나 있고, 2월 28일이나 29일이 납부기한 하나 있는 거고, 3월 31일 날 납부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따지면 월별로 한 번 내는 거야. 그 달의 말일에.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뭔 일 있어요? 자,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의 납부기한을 생각해보면 자기는 매달 말일에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일괄납부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역시 1개월이라는 일괄납부 기간을 적용받는 업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일괄납부 기간, 이 일괄납부라는 제도를 적용받는 자는 언제 돈을 내느냐는 거예요. 일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1개월이라는 이런 형태로 적용을 받더라도 제도의 운영상 봤을 때 이 제도를 적용받는 화주의 입장, 즉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납부기한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달의 말일까지 내는 것과 그 기간이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괄납부 한번 생각해 봐요. 일괄납부 1월인데 그 달의 다음 달 15일이니까 1일부터 계산하면 45일입니다. 45일이지. 월별 납부 그랬잖아요. 45일까지 최장 유예 효과를 받는다고 했죠. 유사하다니까. 운영상 앞이냐 뒤냐 이 개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출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느냐는 결국은 여러분 답안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제도에 대한 운영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결국 답안으로 평가하는 건데 그 답안 평가에 배점이 들어가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지금 비교 항목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연결을 하다 보면 아주 유사한 제도입니다. 앞이냐 뒤냐 이런 부분이지 사실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괄납부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4개월 넘어가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1월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약 45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최장 자기가 돈을 안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장을 비교한다면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일괄납부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달 지금 우리가 9월이니까 자,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와 일괄납부를 적용하는 업체 똑같이 9월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9월 1일이 납부 기한이 되는 게 납세신고 수리일이 8월 며칠입니까? 8월 며칠이 되어야만 15일을 계산해 보니 9월 1일이더라. 그러면 9월 1일이 납부 기한이니까 얘는 9월 30일 날 내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상. 월별 납부가. 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까지를 9월 30일 날 내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는 납세신고 수리일이 며칠인 거예요. 9월 며칠이 납세신고 수리일이야만 15일을 계산했을 때 30일이 기한이 됩니까? 15일이잖아요. 어쨌든 15일. 자, 일괄납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일괄납부도. 얘도 큰 차이 없어요. 물론 그 일괄납부 기간 동안에 납부 기한이 도래했느냐 수출에 대한 뭔가가 도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우리가 공부하실 때 못 본 거지 실제 얘들도 혜택을 보면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아무리 못 받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를 생각해봐요. 9월 30일 날 일괄납부 업체가 9월 30일 날 수리를 받았어요. 어차피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어차피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전제가 두 제도를 적용받는데 그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사점을 얘기한다면 일괄납부는 분명 그 기간 동안에 수출을 해서 환급받는 금액도 있을 수는 있으나 환급받는 금액이 만약 제로라고 생각합시다. 그 달에는 수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다 수입만 한 거야. 다 수입만 해서 환급 신청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납부할 생각만 있다고 봅시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지? 네. 자, 그 가정하에서 비교를 하자면 과연 기간의 차이는 거의 유사하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크게 어떤 월별 납부가 효과가 더 있냐, 일괄 납부가 효과가 더 있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단 운영상의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그 미세한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했을 때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납부 기한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까지 지금 한 거예요. 비교되시죠? 두 번째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정 요건이라는 걸 보세요. 자, 월별 납부에 대한 지정 요건 이 세 가지가 관세청장이 실제로 정하는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24페이지 3번 목차 적용 절차의 갈로 1번 승인 신청에 있어서 두째 줄에 어디에 체크했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그렇죠? 이러한 실적 등을 증명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관세청장이 이 서류를 검토해서 뭐예요? 성실 납세자라고 판단되면 월별 납부 적용을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실 납세자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점을 보면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고 또 2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3년간 수입실적, 납배실적 등 뭐 이러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요건을 갖춰야만 실질적으로 성실 납세자가 되는 거고요.
성실 납세자로 간주해서 세관장은 월별 납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이 요건 자체를 우리 법령에서는 하단 3번 목차 갈로 1번의 두째 줄 이런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거거든. 이 서류가 적용 요건에 있는 그 각각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나는 법위반 사실이 없다.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나는 체납한 사실이 없다. 자기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에 반해 일괄납부 제도를 보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특별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좌측편 월별납부처럼 없잖아. 왜 이렇게 울리죠? 없죠. 좌측편의 월별납부 제도에 대한 적용 요건은 체납을 했냐, 형사처벌 등을 받았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괄납부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의 그 실질적인 제도의 신용담보만 체납이냐 처벌받은 게 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담보만 내도 돼요. 특별담보만 내도 이 일괄납부 사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 지정 요건이라는 부분에서 세 번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앞서 했고요. 다섯 번째 담보를 했으니까 다섯 번째 대상 물품을 보면 월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지정돼 있냐가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편에 보면 일괄납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월별 납부도 있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월별 납부는. 따라서 위에 있는 지정 요건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얘는 성실 납세자로서의 월별 납부 적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월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일괄 납부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절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라는 전제인데 사실상 요건이 없잖아요. 담보 넣으면 되잖아요. 얘는. 신용담보를 못 받더라도 지정하지 않더라도 특별담보를 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 물품을 지금 보시다시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 따라서 지금 지정 요건하고 대상 물품하고 그러한 좀 연결이 있다. 그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 납부 형태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화주가 수입 신고할 때에 자기가 납세 신고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냐, 사전에 납부하냐, 월별 납부하냐, 일괄 납부냐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를 적용받은 업체를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사전 납부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괄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특법상의 일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를 하더라도 나는 사후 납부하겠다, 나는 사전 납부하겠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뭐냐? 일괄 납부든 월별 납부든 수입 신고할 때에 납부 형태에 자기가 반드시 의사표시해야 돼요. 이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은 월별 납부하겠다. 이 수입 신고한 물품은 일괄 납부하겠다라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월별 납부 업체니까 세관장은 월별 납부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수입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수리가 안 돼요. 적합하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적합하게. 그래서 어떤 형태든 자기가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수입 신고서에 이렇게 월별 납부로 신고한 것은 그 달의 말일날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일괄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정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자, 이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기본적인 비교사항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들도 이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유의점, 바로 위에 있는 대상 물품에서 일괄 납부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용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렇죠? 대상 물품에서 뭐 수입신고 거기 보면 수입신고 부가구제 대상 물품, 수입신고 수리점 반출 물품 이런 것들은 절대 일괄 납부 및 사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목차, 자 2번 목차 안 해도 되죠? 월별납부제도의 2번 목차. 자 2번 목차 마무리 다시 한 번 더 스킵은 합시다. 그러면 월별납부의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자, 이 요건이요. 앞서 보셨던 표 있죠. 지정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요. 이것을 갖추면 얘는 뭐예요? 성실 납세자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췄다라는 증빙 서류를 3번 목차 칼로 1번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거예요. 제출한다고 보시면 돼. 자, 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관장은 이 요건을 갖추는지를 심사해서 승인을 하는 거죠. 그 일련의 절차가 3번 목차였어요. 3번 목차. 자, 승인을 받으면 이자는 월별납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뿐이지 무조건 월별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납부 수입신고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월별납부를 만약에 한다면 셋째 줄이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 그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에 말일에 납부하는 것을 월별납부제도로 하고, 이때 필요하다면 담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 2번 목차에 있어서 요건을 갖춘지 여부, 그에 따른 신청과 심사, 승인이 3번 목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3번 목차의 갈로 1번과 갈로 2번이었고요. 자,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있냐라는 건데, 이 유효기간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갈로 2번에 2번 동그라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네, 뭐 몇 년 됐습니다만 몇 년 돼도 얼마 전이죠. 자, 갈로 3번 이 승인에 대해서 갱신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상 납세 의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제도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보세판매장처럼. 보세판매장은 갱신제도 우리 중소기업은 한 번만 허용해주고 대기업은 아예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에 따른 특허 부여 절차가 적용되다 보니 갱신이라는 제도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관세법상의 납세 의무를 위한 제도들은 전부 갱신 제도들이 있는 바, 이 갱신에 대한 절차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올바르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관세법에 있는 여러 제도의 갱신 규정에 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똑같아야 한다. 네, 따라서 이 갱신을 유효기간이라는 부분에서 2년이 되는 달, 그 달의 말일까지 월별 납부할 수 있다면 그 2년이 되는 달 있죠. 그 달을 기초로 해서 얼마 전에 사전 통지해 줘야 되고, 그 사전 통지를 받은 자가 하고 싶으면 이제 갱신 신청할 것이고, 갱신 신청하면 세관장이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거기 갈로 3번에 사실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순서로 본다면 2번 동그라미가 먼저겠죠. 사전 통지를 먼저 하고 사전 통지를 받은 이 월별납부 업체가 갱신하겠다 그러면 갱신 신청하면 된다. 자, 갱신 신청하면 똑같이 3번 목차의 갈로 2번처럼 요건을 갖추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승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4번 목차 월별 납부에 대한 승인 취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심화반에서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일단 4번 목차는 승인 취소라는 것은 월별 납부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자 입장에서는 3번 목차에 따른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승인에 대한 자격은, 즉 월별 납부에 대한 자격은 유효기간 동안에 유효하다. 근데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도 이 월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거든요. 분명 자격을 취득한 것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해당 승인권자인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4번 목차의 승인 취소의 갈로 1번을 보면 취소 사유들이 있는데요. 전제가 뭐냐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논할 가치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더 이상 얘는 자동적으로 이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승인 취소의 1번 동그라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자, 이 부분을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이 월별납부 업체가 정말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서가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그달의 말일이잖아요. 그 말일부터 15일을 준다고 했죠. 실제로 줍니다. 15일 이내 내면 월별 납부에 대한 승인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데 취소를 하지 않는데 만약 15일이 지나버리면 해당 업체에 대한 월별 납부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 맞아요. 실제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고 2번 동그라미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뭐 당연히 지정 요건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승실 납세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따라서 그 월별 납부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어떤 부분이겠어요? 벌칙을 받았다. 벌칙 규정에 처벌을 받았다라든지 이러버리면 당연히 성실 납세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즉시 승인을 취소하겠다라는 부분이고 3번 동그라미는 폐업, 경영상 중대한 위기인데 중대한 위기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부도입니다. 부도. 그러니까 실제 이 문구상 보면 위기 그러니까 아니 경영인 입장에서는 위기인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를 받았거나 국세청에서 봤을 때니 야,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본인은 위기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 경영상 위기라는 것을 우리 행정규칙상 관세청장이 의미하는 것은 부도입니다. 부도에 해당이 되어야만 경영상 위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도라고 하지 굳이 법령에서 경영상 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는 우리 관세청장은 이것을 부도 정도를 해야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파산, 뭐 법인 해산입니다.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무조건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경우 그 승인 취소할 때까지 납부 유예된 바로 그 관세에 대해서는 원래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취소 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에 대해서는 갈로 2번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즉시 납세 고지를 해야 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납세 고지를 해야만 독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독촉을 해야만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과 재산 압류의 전제는 바로 법정 납부 기한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법정 납부 기한을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갈로 2번 납세 고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9월 한 18일 정도에 부도가 났어요. 승인 취소해 가지고 납세 고지 15일 하면 세관장이 바보죠. 좀 있으면 납부기한이 15일보다 적게 남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15일 이내인 거예요. 15일 이내. 무조건 15일 이내라는 의미는 남아있는 본래 월별 납부의 납부기한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납부기한만 지나면 독촉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만약 9월 1일 날 9월 1일이면 좀 너무 그렇다. 한 9월 5일쯤에 부도가 났어요. 그럼 납세 고지를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납부기 한 25일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월별 납부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납부란 여기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납부의 형태입니다. 납부의 형태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월별 납부를 적용받는 업체라 하더라도 월별 납부라는 제도만 반드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 납부, 사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이 세 가지는 관세법인데요. 얘가 지금 관세법인데 이 관세법에 따른 납부의 형태일 뿐이지 월별 납부 제도의 납부 기한이 뭔가 특별한 제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납부 기한이란 사후 납부가 있고 사전 납부가 있고 월별 납부에 따른 납부 기한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이 구조 1항과 구조 2항이 있고 구조 3항에 같은 구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업체인 경우에는 화주인 경우에는 즉 일반적이라는 것은 월별 납부를 적용받지 않은 업체겠죠. 화주이겠죠. 그 경우는 우리 법령상 공부하는 납부 기한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 통관에서는 통관 절차는 사후 납부와 사전 납부가 있다. 물론 적시 반출 제도는 언제예요?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이겠죠. 적시 반출 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그래요. 자, 따라서 지금까지 보셨던 납부 기한 이 기한을 기초로 해서 어디를 봤어요 우리가
3번 큰 목차 20페이지 기한의 계산을 받죠. 맞아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의 예외 또는 기한의 특례라고 했었죠. 기한의 특례 또는 기한의 예외를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15일 수리, 월별, 말일 이러한 납부 기한 각각의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경우였었어요. 그럼 예외를 두는 거잖아요. 이게 특례 또는 예외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교재의 제목처럼 법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계산과 기한의 계산이 같은 8조에 있다 보니 3번 큰 목차가 먼저 언급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4번, 5번 큰 목차를 먼저 공부하고 4번 큰 목차, 5번 큰 목차에 있는 그 기한이 3번 큰 목차에 있는 특례에 해당이 되면 말 그대로 특례인 거죠. 따라서 3번 큰 목차에 규정된 날을 기한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15일이 납부기한이라면 15일이 되는 날을 봤을 때 3번 큰 목차에 1번 목차에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 토요일, 공휴일이죠. 이러한 날에 해당이 되면 어떻다?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자, 이번에 9월 29일일 거예요. 9월 29일이 금요일일 거야. 맞죠? 9월 29일이 토요일인가? 금요일 맞아요. 금요일일 거예요. 얘가 이 금요일인데 9월 30일이 토요일이죠.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에요. 15일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날 15일이 되는 날이 얘는 그쵸 뒤에 전부 다 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3번 큰 목차에 1번 목차에 다 해당이 돼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공휴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예요? 10월 10일? 9일? 하여튼 빨간 그 다음 날. 거기까지 이제 이 납부기한이 이제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연장이라고 해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특례라는 의미예요. 즉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 특례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 날이 되는 것뿐이지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자, 그다음 2번 목차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된 경우는 국종망 첫 번째 줄 중간 그리고 전산처리 설비 등이 가동이 정지되어서 자 신고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셋째 줄 보면 납부가 언급이 돼 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규정 중에서 여기서는 납부가 핵심인 거예요. 이 납부가 국정망 등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서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납부 기한이 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서 납부 기한의 특례 규정, 즉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 관세법상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우리 거기 납부 기한에 있어서 교재 22페이지 2번 목차 사전 납부 바로 밑에 보면 박스에 우리 관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들의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예시에서 이제 심화해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박스에서 지워야 되는 것들 1번 지우세요. 왜 지워야 되는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과 기본반에서는 우리가 객관식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연장선이다 보니까 제가 교재에다가 이 심화 박스 1번을 넣어둔 건데요. 1번이 뭡니까? 세액정정이죠. 세액정정은 얘잖아 얘. 당초 납부기한이에요. 당초 납부기한. 세액정정은 당초 납부기한. 즉 월별 납부업체에 대한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입니까? 그날 말일입니다. 내가 사전 납부하겠다. 사전 납부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전까지죠. 사후 납부하겠다.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15일 이내에 내가 돈을 내면 됩니다. 이게 당초 납부기한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납부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심화해서 정리를 했으니 이 1번에 있는 의미를 아예 지워서 안 적거나 이 1번이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우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하는 게. 자, 2번하고 3번은 뭐냐면 이미 끝난 거죠. 이 규정이든 이 규정이든 이 규정이든 돈 나내는 겁니다. 납부기한 내에 돈을 완납을 했어요. 완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족세액이 발생했더라. 그죠? 신고한 세금은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족하더라. 그러면 납세의무자 하는 것이 보정신청이고 수정신고 아닙니까? 기간별로. 그에 따른 납부기한이 언제냐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세 개 변경 방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인 거고요. 5번 목차 10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 납부기한의 연장.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기한의 연장, 유일한 납부기한의 연장이 이 10조입니다. 10조예요. 따라서 이 10조는 뭐예요? 이 납부기한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정했으면 1년 후에 납부기한이 시작이 되는 거고 9개월을 정했으면 9개월 후로 납부기한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납부기한의 계산을 미룬다라고 보시는 그게 연장입니다. 이게 기한의 연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 107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7번 목차 보세요. 7번 목차 보면 107조의 정책적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지워라라는 거예요. 지우시고 그냥 107조 분할납부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107조는 천재지변 분할납부제도와 정책적 분할납부제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이라는 단어를 지우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냥 107조 분할납부 적용. 각각의 납부기한이 있다. 그 각각의 납부기한은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정해서 납세고지하면 납세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분할납부죠. 정책적 분할납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분할해서 돈을 내는 거니까 분할 시점, 그 시점마다 세관장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할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은 지금 말씀드렸던 2번, 3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7번 예,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1번 목차 다시 와봐요. 21페이지 4번 컷 목차 1번 목차 거기 어디에 갈로를 하셨어요? 첫 번째 줄에 갈로가 돼 있잖아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규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뒤에 심합박스에서 월별 납부를 빼버린 거예요. 제가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보정, 수정, 신고 밑에 월별 납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별 납부 말씀 안 드렸죠.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납부 형태는 이 세 가지다. 우리 관세법상에서는. 지금 관세법이잖아요. 이 법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법에서라고 했을 때는 관세법이라면 이 세 가지의 납부 형태가 우리 수험 목적상 정리한다면 심화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지금 체크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언급하시면 되고요. 되고 추가한다면 이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환특법의 일괄납부. 이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납부기한이 환급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관세법에 의해서 납세 신고했습니다. 화주가 돈 내겠습니다. 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관세법에 따른 이 납부기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급특례법에 의해서 그 납부기한 내에 돈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따라서 만약 내가 추가한다면 환특법의 일괄납부 정도를 밑에 언급하시면 된다. 그거는 간단하죠. 일괄납부 기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괄납부에 따른 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어쨌든 그 기한들이 공통적인 게 3번 컷 목차입니다. 3번 컷 목차입니다. 즉 보증 신청일의 다음 날 봤는데 근로자의 날이다.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당 기한이 되는 날에 3번 컷 목차에 1번이냐 2번이냐 해당이 되면 3번 컷 목차에 1번이나 2번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이제 남은 것이 연장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일 하죠. 시간이 안 남아서 5분밖에 안 남아서요. 내일부터 기한 연장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그 앞서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때 좀 많은 부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뭐 목차나 어떤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뭐
추가적으로 하세요. 그 방법에 의해서 추가를 하시고 그러다가 한번 이 심화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때 그 전체적인 부분이 또 하나로도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열심히 돌리셔야 돌린다는 표현이 그래요? 네, 돌리셔야 답안으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들어오시니까 목차 노트 안 해놔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 맞춰서 어쨌든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 서브 노트는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해하시죠? 네. 5년이 아니라 크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서브노트에 실익이 있는 문제가 10점, 50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서브해서 못 적어요. 예? 서브해버리면 얘는 법이 아니야. 그 내용 자체가 이 설명하시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법과 관세평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 괴리가 생기실 거야. 관세평가를 공부 막 하시다 보면 법령의 내용이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법령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고시 내용 얼마 안 돼요. 해봤자. 사례라는 부분은 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례에 맞게 답안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세법에 비해서 관세평가가 훨씬 설명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법령에 있는 내용이 워낙 작으니까. 고시까지 아무리 끌어와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세평가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이쪽 우측편의 다수고, 아니다, 관세법이 훨씬 어렵다라는 게 좌측편의 다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왜 구분이 되느냐 하면 사실상 자기의 공부하는 형태로 인해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과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못하는 거고요. 둘 다 잘해야지. 아니면 둘 다 못하거나. 둘 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